서울 도심의 밤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하지만 그 불빛 아래를 걷는 우리의 발걸음은 유례없는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광판 위를 수놓는 형형색색의 광고들 사이로 우리 시대의 가장 잔혹한 성적표가 소리 없이 지나갑니다. 0.72명. 그리고 이제는 0.6명대를 향해 수직 낙하하는 합계 출산율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인구가 줄어든다는 통계적 하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가 감탄했던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온 거대한 엔진이 서서히 멈춰서고 있다는 적색 신호이자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 전체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는 가장 낮은 저음의 경고음입니다. 흔히 인구 문제는 먼 미래의 일 혹은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학자들과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입을 모아 경고합니다. 인구 절벽은 이미 예고된 재앙이며 그 파괴력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어떤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잔혹할 것이라고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일상의 안온함에 취해 체감하지 못하는 사이 대한민국 경제의 모세혈관은 서서히 경직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부재는 단순한 노동 공급의 감소를 넘어 우리 경제의 최종 소비처가 실종됨을 의미합니다. 소비가 사라진 자리에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국가 세수의 결손이 들어앉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모든 침체의 과정이 부채라는 거대한 도화선을 타고 폭발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유층과 정보의 최전선에 있는 자본가들은 이미 이 시그널을 읽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통화가치의 하락과 시스템의 미세한 균열을 감지했을 때 과연 어디로 자산을 옮기고 무엇을 준비하는지 우리는 추적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테크 강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폭풍우를 만났을 때 과연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잔혹한 경제적 진실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자신만의 생존 지도를 그려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치열한 기록입니다. 위기는 항상 가장 취약한 곳에서부터 소리 없이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우리 모두의 삶을 뿌리째 뒤흔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숫자에 가려진 진실의 첫 페이지를 넘겨보려 합니다. 당신이 믿어왔던 자산의 가치가 신기루처럼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짜 경제적 실체는 무엇일까요? 긴장감 넘치는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가 마주한 가장 거대한 질문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엔진이 멈춘 배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리고 당신은 그 배에서 살아남을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 말입니다. 위기의 징후는 가장 먼저 유동성의 흐름, 즉 돈의 미세한 흐름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매서운 기세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소식은 단순한 금융통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와 하루하루 버티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시기에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 부진이 겹치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가계가 속출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수순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이나 가정의 파산을 넘어 우리 금융권 전체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 전체의 신용 위험, 즉 크레딧 리스크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는 외부에서 어떤 강한 충격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 내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내생적 붕괴의 위험이 극도로 커졌음을 시사합니다. 시장 곳곳에서는 이미 경고등이 붉게 전멸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미분양 사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단순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의 소중한 자산 가치를 실질적으로 잠식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거시경제 지표들 역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국고채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었으며 한국 시장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한민국의 장기 성장 잠재력에 대해 노골적인 의구심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세금을 낼 사람이 줄어든다는 뜻이며 이는 국가 재정 건전성에 치명타를 입힙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의 급격한 고령화 속도와 멈추지 않는 부채 증가 속도를 결합해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보수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CDS 프리미엄이 요동칠 때마다 우리는 1997년의 악몽을 떠올리지만 이번 위기는 그때처럼 일시적인 외환 부족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인구 감소가 불러온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엔진의 정지입니다.
위기의 징후는 이미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으며 부유층은 이미 원화 자산의 비중을 줄이며 다음 단계인 안전한 방공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지표는 우리가 보는 뉴스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정확합니다. 국가의 신용도가 흔들리고 통화 가치가 희석될 때 자본을 가진 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탈출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왜 원화를 버리고 다른 자산으로 눈을 돌리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경제적 메커니즘을 더 깊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인구 감소와 부채의 결합이 가져올 경제 충격의 핵심 기제는 성장의 소멸과 비용의 폭증이라는 양면성에 있습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인 생산함수에서 노동력의 투입 감소는 곧 잠재 성장률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잠재 성장률 1%대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자본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성장이 멈춘 사회에서 부채는 독입니다. 경제가 성장할 때는 부채의 절대량이 늘어도 미래의 더 큰 소득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지만 저성장 혹은 역성장 국면에 진입하면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자가증식하며 경제 주체들의 팔다리를 묶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채 디플레이션의 서막입니다. 소비자가 지갑을 닫으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이는 다시 고용 위축과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변수는 부동산 PF와 같은 그림자 금융입니다. 인구 소멸 시대에 신규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금융 시스템은 과거의 관성에 따라 여전히 대규모 개발 사업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분양 수익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구조에서 수요의 실종은 곧 연쇄부도로 이어집니다. 특히 제2금융권에 묶여있는 수십조 원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대한민국 경제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인구 조화의 변화가 부동산 시장의 펀더멘탈을 무너뜨리는 순간 유동성 공급은 중단되고 자산 가격은 급락하며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시스템 리스크가 현실화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자선 손실을 넘어 국가 신용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환율과 금리도 이 작동 원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 원화의 가치는 자연스레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한은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몰립니다. 하지만 고금리는 이미 비대해진 부채의 이자 부담을 폭증시켜 가계와 기업을 파산으로 내몰게 됩니다. 즉 인구조화 감소라는 구조적 혈암이 거시경제 지표들의 연결고리를 뒤틀어버리는 것입니다. 부유층이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자산을 달러나 금으로 분산하는 이유는 이러한 시스템적 붕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엔진이 꺼진 배에서 가장 먼저 증발하는 것은 그 배에서만 통용되는 화폐의 가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유례없는 위기의 끝을 가늠해 보려면 먼저 앞서 배를 맞았던 국가들의 사례를 복기해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저성장 저출산의 대명사인 일본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 경제 이후 생산 가능 인구의 급감과 함께 장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의 결정적인 차이는 부채의 질과 기초 체력에 있습니다. 일본은 위기 당시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었고 엔화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이며 가계부채의 비중이 일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즉 인구 절벽이 가져올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지대가 일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일본이 완만한 하강 곡선을 그렸다면 한국은 훨씬 더 가파르고 파괴적인 추락을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눈을 돌려 남미와 유럽의 사례를 보면 더욱 섬뜩한 경고가 들려옵니다. 아르헨티나는 한때 세계적인 부국이었지만 방만한 재정 운영과 인구조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 만성적인 초인플레이션과 디폴트의 굴레에 갇혔습니다. 그리스 역시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급증과 비생산성 저하를 부채로 메꾸려 하다가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경제의 펀더멘탈이 무너지는 신호를 무시하고 유동성 공급과 부채 증액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이 마주한 0.72라는 숫자는 이들 국가가 겪었던 그 어떤 인구 통계보다도 비관적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자국 화폐 가치의 폭락으로 국민의 삶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며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인구가 줄고 경제 활력이 사라진 국가의 화폐는 시장에서 외면받기 마련입니다. 부유층들이 해외 사례를 공부하며 자산을 해외 우량 주식이나 안전통화로 이전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역사적으로 인구조화의 붕괴를 부채로 막아낸 국가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터키의 사례처럼 환율과 물가가 연동되어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은 그 나라의 화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부채의 임계점은 결국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지형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대한민국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사실은 인구 소멸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부유층들이 가장 먼저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인구가 팽창하던 시기에는 주택 수요가 상시 존재했기 때문에 부채를 끌어다 집을 사도 자산 가치 상승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지만 이제는 사줄 사람이 사라진 마켓에서 부동산은 자산이 아닌 처치 곤란한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 소도시와 수도권 외곽의 미분양 사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구 조화 변화가 자산 가치를 실질적으로 잠식하기 시작했다는 실질적인 경고음입니다. 경제적 생산성이 높은 젊은 층이 사라지면 상권은 무너지고 이는 곧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성 악화와 가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부유층은 이미 이 흐름을 읽고 핵심 입지의 자산만 남기고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비중을 과감히 줄이고 있습니다. 대신 그들은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거나 통화가치 하락의 방어력이 있는 대체 자산으로 눈을 돌립니다. 금융권도 이러한 위험을 감지하고 대출 문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은행은 대출금 회수에 나서게 되고 이는 자산 가격을 더 떨어뜨리는 역발생적 악순환을 만듭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의 노동력을 담보로 현재의 풍요를 빌려 쓰고 있지만 정작 그 빚을 갚아줄 미래 세대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텅 빈 초등학교 교실과 노인들만 남은 지방의 풍경은 단순한 사회 현상을 넘어 곧 닥쳐올 경제적 대재앙의 전초기지와 같습니다. 부유층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버리고 원화의 위상을 의심하기 시작한 지금 우리는 우리 자산의 70%가 안전한지 다시 한번 자문해 봐야 합니다. 0.7